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2강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1강에서 미래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커다란 그림으로 좀 큰 트렌드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미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좀 감이 오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그래프를 아마 여러분들 첫 번째 강좌에서 보셨을 거예요. 획일성과 다양성. 제가 획일성이 커다란 아주 중요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획일성이 지배하지만 조금 더 우리 삶에 영향을 작게 미치는 소소한 것들에선 다양성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 교육에 도대체 무엇을 암시하느냐? 우리 교육을 어떻게 이런 사회에 적응해서 변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획일성 다양성 얘기를 하면서요. 굉장히 유명한 모라벨의 역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한스 모라벨이라는 케네기 멜론 대학교의 겸임 교수, 인공지능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나 로봇에게 어렵고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나 로봇에게 쉽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미래 시대에 인공지능이나 기술이 굉장히 보편화되는 시대에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획일성과 다양성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공존하게 된다면 인간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떤 역량을 키우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 본다면 이 말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나 로봇에게 어렵대요. 1강에서 여러분들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드렸는데 그 로봇은 뭘 잘할까요? 아마 우리보다 힘이 셀 거고요. 어떻게 보면 더 정교하게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그 로봇은 잘 웃지 못할 거고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볼 수 없을 거고요. 친구가 뭐가 힘든지 잘 모를 거고요. 농담하기도 힘들 거고요.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나 로봇에게 어렵다. 아마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나 로봇에게 쉽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지금부터 우리가 달까지 로켓을 쏠 건데요. 그 로켓을 어떠한 각도로,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무게로 쏴야 되는지 달에 착륙시킬 수 있게 계산을 좀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난감하시겠죠. 그런 것들은 컴퓨터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컴퓨터나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잘하는 것과 컴퓨터나 로봇이 잘하는 것이 명확하게 각 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컴퓨터가 잘하는 것을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할 필요성은 사실 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더 인간다움을 강조하고 컴퓨터나 로봇이 하지 못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가 조금 더 미래 사회에 인간답게 아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현재 교육과 미래 교육을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현재 교육 보시면요. 제가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준화 교육 과정이 실행되고 있죠. 지금은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그렇죠. 근데 이 공교육 과정을 좀 보시면요. 국가적 통합이라는 어떤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공교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을 이제 자원으로 보는 견해인 거죠. 인적 자원을 양성한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 여러분들 이런 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교육의 목적에는 어떤 국가를 하나로 묶는 것,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 사람을 자원으로 보면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사회 규범과 질서라고 제가 써놨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새로운 구성원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교육의 목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이러한 주요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성, 제가 다양성과 획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모라벨의 역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앞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그런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봤을 때 국가 사회적인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이 필요하죠. 새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와 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을 배워야 되고 그래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측면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측면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지금까지는 국가 사회적 측면의 공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인적 자원론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측면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개인적인 측면을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자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무엇을 잘하고 뭘 못하고 이 친구는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미래 교육의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제목에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고 써놨네요. 표준화된 교육에서 획일성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1강에서는 약간 부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 교육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표준화 교육에서 앞으로는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자는 것이 미래 교육의 가장 큰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공교육과 표준화된 교육의 문제점을 우리들이 또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놨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드 로즈라는 하버드 대학교에 계신 분이 쓴 책인데요. 여기 교사, 학부모 필독서라고 붙어 있는데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1940년대에 미국 공군에서 사고가 빈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원인을 놓고서 여러 가지 조사를 실행을 했죠. 그런데 조사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국 공군에서 인류학자를 불러서 하나의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4,063명의 조종사의 키와 가슴둘레, 팔 길이 이런 것들을 다 잰 거예요. 다 재가지고 조종석에 디자인할 때 우리가 참고하는 조종사의 신체 사이즈 관련된 10가지의 사이즈를 다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거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측정한 신체 사이즈 평균값과 편차가 30% 안으로 10가지 신체 사이즈가 전부 다 들어오는 조종사는 어땠다고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균에 맞춰서 조종석을 싹 사이즈를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를 설계를 해놨는데 조종하는 데 필요한 조종석의 사이즈를 참고하기 위해서 쟀던 조종사들의 신체 사이즈는요, 뭐 팔 길이도 있고, 뭐 가슴 둘레도 있고, 뭐 다리 길이도 있고, 여러 가지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10가지를 4,063명의 조종사를 다 측정해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평균에서 표준 편차 30% 안에 그 10가지 신체 사이즈가 다 들어오는 이상적인 조종사는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거죠? 아무에게도 현재 설계되어 있는 조종석은 맞지 않았던 거죠. 조종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 평균의 종말에서 이 사례를 앞부분에 다루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감이 오셨죠? 표준화 교육의 바로 폐단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표준화된 인간,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지를 다 규정해 놓고 언제 배워야 될지 얼마큼 배워야 될지를 다 정해 놨지만 그것이 딱 들어맞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은 거의 없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우리들이 앞으로 추진을 지금 많이 하게 될 텐데 어떤 점에 포커스를 해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설계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획일성, 다양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 아니면 1등이 획일화된 모든 것, 대부분의 커다란 파일을 다 가져가고 작은 것들을 우리가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런 다양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다양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 역량과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형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아마 개인 맞춤형 교육을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개인 맞춤형 교육에도 3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개인형 맞춤형 교육하면 딱 뭐가 떠오르시나요? 내가 학생 한 명에게 맞춰서 교육을 한다? 뭘 맞춘다는 건가요? 그 첫 번째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학생들이 학교에 딱 등교하면 아침 몇 시까지 등교? 1교시 종치고 시작하고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의 수업을 딱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뭐 몇 교시 수업 딱 해가지고 딱 끝나면 하교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 뭘 배운다. 그런데 아까 그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요. 자율속도형 교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율속도형 교육. 그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의 어떤 단원을 굉장히 어렵게 느낀다면 공교육 시스템에서 그거를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율속도형 교육이거든요. 학생들이 뭔가를 되게 쉽게 느껴요. 어떤 단어는 되게 쉽게 느껴요. 그러면 쉬운 단어는 빨리 넘어가고 어려운 단어는 자기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여유를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개인적 맞춤형 교육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측면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공간입니다. 공간도 개인 맞춤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학교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학교 하면 어떤 건물이 딱 떠오르죠. 건물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학교는 그런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서 일정 시간 머물러야 됐죠.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수업을 할 수 있잖아. 학교에 가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 교육의 하나의 측면 중에 공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꼭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 있더라도 학교의 다양한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컨텐츠의 맞춤화입니다. 이 학생에게 맞는 컨텐츠, 이 학생이 뭘 좋아하느냐, 지금 이 시점에 이 학생이 배워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맞는 컨텐츠가 제시되고 그 학생이 공부하고 그것에 맞춰서 자기의 진로와 적성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개인적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도 개인화될 수 있고요. 공간도 개인화될 수 있고요. 컨텐츠도 개인화될 수 있어야 그래야 명실상부한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 교육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첫 번째로 학교와 가정의 연계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연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요즘 아마 안 좋은 뉴스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개인형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실까요?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데 학교에서 학생이 보여주는 행동 관찰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보여주는 행동 특성, 가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반응들, 학생의 행동들, 이런 것들,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이 다 같이 뭉쳐져야 교사와 학부모가 같이 의견을 최대한 많이 나누고 많은 것을 공유해야 어떤 특정한 학생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화된 교육, 아까 앞에 말씀드린 시간이나 장소나 공간이나 아니면 컨텐츠나 이런 것들 개인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학교의 변화를 좀 둘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학교는 지금까지 학교는 공간을 의미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라는 개념에 조금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는 지금까지 공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제가 지금 여기 목표 중심이라고 해놨죠. 학교의 소규모화, 다양화, 진로지도 학습 관리자 역할 강화 이렇게 해놨는데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그 중요한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도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그거는 어떠한 기술적 도구로도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교라는 곳은 장소가 아니라 어떤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 컨텐츠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학교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가 공간이라는 곳이 아니라 이 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고 학생에게 맞는 컨텐츠와 시간과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의 변화가 개인화된 맞춤형 교육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기술의 도입이라고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의 교육에서 그래서 개인화된 교육 과정을 가거나 가정과의 연계 강화,
아니면 학교의 역할 변화 이런 것들을 옆에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그동안 만나왔는데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선생님들이 전부 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교육 컨퍼런스에 갔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쉬는 시간이 됐을 때 몇몇 선생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요. 참 말씀은 좋은데 현실에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동대문구청 관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테크놀로지인 것이죠. 제가 어떤 분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뵌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학생 수가 적으니까 개인화된 교육과정 학생 한 명 한 명 신경 쓰는 거 얼마나 잘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엄청 혼났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면서 펄쩍 뛰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학교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인 부담, 수업 말고도 하셔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화된 교육과정이나 가정과의 연계나 진로 지도 학습, 또 학생의 학습 과정 설계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다 하라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제 지금부터 기술 도입의 효과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1강 시작하면서 제 소개를 조금 드렸습니다만 교육의 기술을 도입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학교에도 스마트 기기라든지 또 교육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드렸고 그분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이후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저도 그런 것들을 놓고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도입한 학교, 특히 그런 기술들을 잘 쓰는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기술을 도입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라고 공통적으로 말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속도입니다. 기술을 도입해서 수업을 했더니 학생들한테 그동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일들이요 훨씬 단축됐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일들이냐면요.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모둠 활동을 하잖아요. 모둠을 짜주고요. 모둠별로 주제를 주고요. 모둠별로 토론을 하고 토론한 내용을 요약하고 나와서 한 모둠별로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수업 시간 동안 다 하지도 못할 뿐더러 표준화된 2022 교육과정을 다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그런데 기술을 잘 쓰는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런 모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기술을 썼더니 굉장히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제가 아까 기술 개인화된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개인화, 공간의 개인화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술을 쓰면 이런 시간과 공간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가서 교실에 앉아서 수업 시작 종이 치면 수업이 시작되고 수업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치면 수업이 종료되고 이렇게 교육이 진행돼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기술을 쓴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기록과 데이터입니다.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뵙게 되는데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계신,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사 연수를 가게 되면요.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5초 정도 기다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표정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요. 선생님들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러다가 한 5초 정도 지났을 때 한 분이 딱 말씀을 합니다. 생활기록부가 있죠. 네, 생활기록부 있죠. 생활기록부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것들을 기록하는 아주 근간이 되는 기록의 수단입니다. 거기에 성적도 있고요, 신체 조건도 있고요, 행동 발달 사항도 있고요, 각 과목별로 여러 가지 과목의 선생님들이 적어놓은 것도 있고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학교 생활엔 그것만 있을까요? 여기 학부모님들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학부모님들이 학기 말에 생활 통지표라는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인인증서로 학부모 서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녀분들의 생활기록부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녀들에 대해서 그걸 해봤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면 올라오는데 예전 것도 생활기록부를 이제 온라인상으로 다 볼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공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요.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아쉬우실 수 있겠지만 조금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은데 학교에서 수많은 더 다른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죠. 학교에서 같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과제를 하고 수많은 활동을 하는데 기록으로 남겨지고 관리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쓰게 되면요. 그런 많은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이 데이터로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록이 있어야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할 수 있고요. 적성과 흥미를 파악할 수 있고요. 개인화된 컨텐츠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록이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학생을 진로 지도하고 무엇을 근거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학생을 먼저 파악하려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기술을 쓰면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다. 그 다음 공유와 협력입니다. 앞서서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3대 키워드에서 연결과 협력이 있었죠. 교육에 있어서 앞으로는 공유와 협력, 학생들과 과정을 공유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술을 썼더니 공유와 협력이 훨씬 더 수월했어요 라고 답변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재미예요. 재미. 제가 좀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됐는데요.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고 변화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만 서울 시내 어떤 한 고등학교를 제가 교사 연수를 하러 가게 됐어요. 이렇게 복도를 쭉 지나가면서 그때 수업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을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실의 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추리닝 있잖아요. 체육복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무표정한 얼굴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절반도 채 되지 않는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연수를 저를 이제 초청하신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고 있네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나 힘없는 목소리로 아이들이 학교 왜 오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잘 쓰는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셨냐면요. 아이들이 앉아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애들이 재미있어 해요. 수업을 기대합니다. 좀 낯설죠. 수업을 기대하고 재미있어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술을 쓰게 되면 아이들한테 자꾸 뭔가를 제시하고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듣는 수업이면 너무나 졸릴 수밖에 없죠. 수동적이 되니까요. 그런데 기술을 쓰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기 때문에 수업이 졸리지 않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 교육의 기술 도입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을 도입하면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각광받았던 소프트웨어인데요. 구글 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소창에 이 강좌 들으신 다음에요. 주소창에다 earth.google.com 영어로 치시면요. 이 구글 얼스에 누구든지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구글 얼스는 뭐냐면요. 구글에서 지구를 이렇게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요. 가상의 지구를 여기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치를 대시면 이렇게 지구를 막 돌려볼 수 있어요. 지구를 돌려볼 수 있고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구글 얼스를 활용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 언제든지 가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해외여행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때 이 구글 얼스가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중에 가보고 싶은 곳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백두산 천지를 한번 가볼까요? 백두산 천지를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백두산 천지를 이렇게 검색했더니 백두산 천지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백두산 천지 모양 이렇게 생겼는지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저도 이 구글 어스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백두산 천지가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래요. 천지가 얼마나 큰지 혹시 아시나요? 네, 한번 제가 재볼게요. 여기 위에 자가 있습니다. 자를 클릭하고요. 천지를 한번 제가 직경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재보면 대략적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천지가요, 저쪽 끝에서 이쪽 아래까지 제가 쟀더니 무려 직경이 4,426m가 나왔거든요. 4.4km라는 얘기예요. 백두산 꼭대기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화산으로 만들어진 호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또 한번 한 군데 더 가볼게요. 한번 파리 에펠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펠탑을 한번 가볼까요? 자, 파리로 저를 순식간에 데려가죠. 에펠탑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런데 요거를 좀 다른 모양을 보고 싶으시면요. 요 메뉴 중에 아래쪽 메뉴에 3D가 있는데 요거를 2D로 바꾸면 이렇게 또 아래에서 옆에서 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얼스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여기 사람 모양이 있죠. 사람 모양을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사람 모양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파란 게 지금 나타났는데 여기가 전부 다 어떤 거냐면요. 여기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제가 요 에펠탑 앞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에펠탑 앞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요 거리로 데려가요, 저를. 에펠탑 바로 앞에 왔습니다, 이제. 에펠탑 바로 앞에 왔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것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해볼 수 있고요. 직접 가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구글 얼스를 활용해서 전 세계 여러 곳을 가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글 얼스를 통해서 다양한 재미있는 것들을 수업에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열기를 해서 제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요거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순신 장군의 3대 아마 대첩 아시죠? 제가 여기에다가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지도에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명량대첩, 노량해전, 한산도 대첩 이렇게 해놨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면 각 위치를 통해서 구글 얼스의 지도상의 위치와 함께 이렇게 실제 모습과 함께 한산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산대 앞바다. 여기서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량대첩이 일어난 진도군으로 갈 수도 있고요. 노량해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글 얼스를 활용하시면 선생님들도 아마 이미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학부모분들께서도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초, 중, 고등학생 집에서 가보고 싶은 곳을 얼마든지 같이 여행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얼스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구글 얼스를 활용하면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다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죠? 우리가 공간의 제약을 그래도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활용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글 얼스에 이어서 구글 아트 앤드 컬처라는 걸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교육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굉장히 또 많은 선생님들이 즐겨서 사용하시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툴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고르다 보니까 구글의 솔루션 2개를 소개시켜드리게 됐는데 구글 아트 앤드 컬처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구글이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요.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작품들을 다 찍었어요. 다 찍어가지고 실제 그 박물관에 가면 좋겠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박물관을 마치 간 것처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구글 아트 앤드 컬처 이렇게 치시면 찾을 수 있고요. 핸드폰에도 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어요. 수업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앱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아트 앤드 컬처에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위쪽에 있는 검색창을 통해서 반고흐를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반고흐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는데요. 반고흐에 대해서 검색을 하니까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반고흐 관련 주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온라인 전시회라는 것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뭐 포켓 갤러리 그리고 반고흐의 작품 1034개가 나오죠. 지금 넘기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익숙한 반고흐의 자화상이 나오네요. 이걸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자,
자, 클릭해 봤더니 반고의 자화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정보가 나오냐면요. 반고 뮤지엄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소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 소장이 돼 있다. 이런 거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여기 그림 위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플러스 돋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확대를 시킬 수 있죠. 한번 더 해볼까요? 예, 여기까지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반고의 아마 이 자화상을 이 정도까지 확대해서 보신 분이 그동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제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작품을 찍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붓터치까지 아주 섬세하게 볼 수 있게끔 고해상도의 화질로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면 반고흐가 정말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죠. 막 이렇게 물감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칠해져 있는지가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스트리트 뷰로 보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스트리트 뷰로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지금 이게 뭔가요? 네,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소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고흐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 반고흐 뮤지엄이에요. 실제 이렇게 돌려보시면요. 반고흐 뮤지엄의 이런 방에 지금 이 자화상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실제 반고흐 뮤지엄을 가서 제가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감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0, 1, 2, 3 돼 있는데요. 이 반고흐 뮤지엄의 로비층도 갈 수 있고요. 1층도 갈 수 있고요. 2층도 갈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층을 또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아트 앤드 컬처라는 것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는 반고흐 뮤지엄에 가면 가장 좋겠지만 가지 못하더라도 네덜란드 반고흐 뮤지엄을 가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저랑 보셨고요. 제가 또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여기 원래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 아트 앤드 컬처에 우리나라 작품들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일을 열심히 했나 봐요. 우리나라의 작품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을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여기 온라인 전시회 이렇게 돼서 온라인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요. 동대문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용산구의 국립중앙박물관이 가까우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겠지만 또 예약을 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못 가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상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다 돌아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상현실로 다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소장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실제로 가지 않아도 마치 국립중앙박물관을 다 돌아본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트 앤드 컬처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학생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 너무 가보고 싶은데 꼭 가면 좋겠지만 가지 않더라도 이런 가상의 구글 아트 앤드 컬처를 활용해서 마치 국립중앙박물관을 실제 간 것처럼 느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의 기술을 적용하는 한번 실제적인 정말로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맛보기로 보실 수 있도록 좀 보여드렸습니다. 구글 아트 앤드 컬처였습니다. 구글 얼스랑 구글 아트 앤드 컬처 어떻게 보셨나요? 수업, 교육의 기술을 적용한다 조금 막연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게 수업을 하겠구나. 반고흐에 대해서 수업할 때는 예전에는 교과서만 보고 그냥 교과서 반고흐의 자화상이야. 반고흐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슬픈 배경이 있어. 이렇게 수업을 했다면 이제는 구글 아트 앤드 컬처를 활용해서 반고흐 뮤지엄을 가보는 거죠. 그럼 훨씬 더 학생들이 반고흐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구글 얼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곳을 다 돌아다녀 볼 수 있다. 비록 가상의 환경이긴 하지만 훨씬 더 생생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어느 학교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기술 활용 사례라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요. 크롬북이라는 걸 활용하고 나서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롬북을 더욱더욱 많이 쓰고 싶고 사용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쉬워요. 완전 좋아요. 편하고 좋아요. 좋다, 재밌다, 신난다 이런 말이 꽤 많이 보이죠. 너무너무 재밌고 신났다. 근데 이게 꼭 크롬북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꼭 초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기술을 사용하는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을 뵌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들이
수업을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수업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그래서 교육의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재미를 주면서 학생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온라인 가정 방문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어떤 학교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원격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해 가지고요, 각 가정을 온라인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근데 이게 제가 왜 굉장히 인상 깊었냐, 제 딸도 코로나가 터진 2020년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입학을 하게 됐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초등학교 졸업식도 2월 달에 했는데 당연히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교문 앞에 서가지고 마스크 끼고 사진 한 장 찍고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이 됐는데 학교 등교를 안 했죠. 입학식도 안 했고요. 도대체 우리 반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같은 반이 된 친구들이 누군지 당연히 모르고요. 3월 한 달간을 집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요, 3월이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 원격 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가정을 담임 선생님이 저렇게 회의를 하면서 가정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고 지금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수업이 어렵지만 이렇게 진행할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아무런 설명이 없이 한 달간 집에 있었던 학생과 이렇게 선생님이 온라인이지만 화상회의를 통해서 알려주는 학교,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기초에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에 하나 대안학교의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요.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대안학교의 사례인데요. 이 학교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뭐 하는 장면이냐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데요, 스마트 기기 위에 시험지가 떠요. 시험 시간에. 시험지가 없습니다. 인쇄되지 않고요. 지금 이 시험 시간이 수학 시험인데요. 학생들이 화면에 뜬 문제를 보고 연습장에 풀어서 화면에다가 답안을 체크하거나 써 넣으면요, 답안 채점이 자동으로 되고요. 학생들이 50% 이상의 오답률을 보인 문제를 따로 빼서 교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뭐를 잘 못 풀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많은 시험 기간에도 제가 중고등학교를 많이 가봤지만 성적 관리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교무실 출입 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학교는 시험지 인쇄를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답안 채점을 물론 요즘 학교에서 다 컴퓨터로 채점을 합니다만 학생들이 시험지를 제출하자마자 성적 처리가 다 되는 거죠. 물론 이런 형태의 시험을 지금 당장 공교육 학교 안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런 형태의 수행평가라든지 퀴즈 시험 같은 거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좋은 교육의 기술을 활용한 좋은 사례로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에 있는 풍생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이 학교의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많이 뵐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지금 스크린에 학생들이 보이잖아요. 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옆반에 있는 학생입니다. 다른 반 학생들이에요. 과학 토론을 하는데 맨날 우리 반 학생들끼리만 하니까 발표하는 친구만 맨날 발표하고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토론의 풀을 좀 넓혀보자. 다른 친구들하고도 토론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원격 회의 시스템, 원격 수업을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옆반을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반 학생들끼리만 토론하는 게 아니고요. 옆반 학생들하고도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의견이 더 다양해질 수 있고 전에 몰랐던 것들도 알 수 있게 되고 더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두 번째 강좌에서는 개인화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개인화된 교육에는 기술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시간, 공간, 컨텐츠를 개인화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훌륭한 또 인재가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